이번 주 주제는 이거예요. 언론에서 많이 나온 것처럼 이번 주가 슈퍼 사법 위크가 될 거라고 하잖아요. 예상들을 하잖아요. 그죠? 언론에서. 그래서 오늘 선고가 난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선고 사건부터 그다음에 이제 수요일 날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선고가 있고, 그리고 이번 주에 날지 뭐 다음 주에 날지는 모르겠지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 사건까지, 물론 윤 대통령 선고가 뭐 이번 주에 날지 다음 주에 날지 아니면 4월 초에 날지 모르겠지만 두 분의 재판관이 퇴임하시는 4월 18일 이전에는 나겠죠. 그죠? 어쨌거나 저쨌거나 오늘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사건 선고가 났습니다. 87일 만에 났는데요. 그 결론이 어떻게 됐냐면 각하 2분, 기각 의견 5분, 인용 의견 1분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사실 오늘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사건 선고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사건 선고 결과를 뭐 예상을 해볼 수 있겠나? 뭐 이렇게 의심이 들기도 하고, 뭐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한 총리 탄핵 사건 선고가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의 전초전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 어떤 의미냐면 요거는 마지막에 한번 보시면서 같이 얘기해 보죠. 먼저 헌법재판소 재판관님들 구성 한번 살펴보고 가죠. 여기 언론에 나온 헌법재판소 재판관님들의 구성하고 임기입니다. 일단 문영배 재판관님, 그리고 이미선 재판관님, 그리고 정계선 재판관님은 진보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분류가. 그리고 정영식 재판관님하고 이번에 올라오신 조한창 재판관님께서는 보수로 분류가 되어 있고, 김복형 재판관님께서는 중도 보수, 그리고 김영두 재판관님, 김정정미 재판관님 2분은 중도로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죠. 언론에 따라서. 근데 이 정치 성향이 뭐 진보다, 뭐 보수다, 그리고 중도다에 따라서 법률적인 결론이 그렇게 극명하게 갈리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헌법상 법관은 법과 양심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이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 판단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특정인의 양심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뭐 정치적인 사고 체계나 논리 체계, 그리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에서 뭐 정치적 성향이라는 것을 떠나서 그 양심이라는 것을 말할 수는 없다. 그렇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사실이죠. 그죠? 그래서 요걸 한번 분석을 해보는 거고, 그래서 이번에 한 총리 탄핵 사건에서도 이제 보수라고 이제 우리가 분석되어지는 정형식 재판관님, 그리고 조한창 재판관님은 각하 의견 내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진보라고 우리가 이제 분석해보는 이제 정계선 재판관님 같은 경우에는 인용 의견 내셨고요. 나머지 2분의 진보, 중도 2분, 중도 보수 1분은 기각 의견을 내셨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 이렇게 틀린 분석도 아니다, 라고 말을 할 수는 있겠는데, 그렇다고 요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 결론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선고 내용을 자세히 한번 보죠. 먼저 각하 의견 한번 봅니다. 정형식 재판관님하고 조한창 재판관님은 각하 의견을 내셨어요. 제가 이제 여기서 이제 미리 말씀드릴 거는, 제가 사실 뭐 계속 라이브 하거나 영상 보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제가 정치적으로 뭐 이쪽이다, 뭐 저쪽이다, 이게 없어요. 네.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하고 이재명 대표를 둘 다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좀 회색 분자예요. 회색 분자라서 이게 뭐 어떤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 이게 옳다, 그러다 하지 않고, 그냥 그 이슈에 따라서 나는 이게 옳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은 이게 옳다. 다음엔 또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정치적 편향성은 없다. 대신 인사이트를 드리려고 노력하는 것 뿐이다. 요것만 한번 알려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정형식 재판관님하고 조한창 재판관님의 그 각하 의견을 한번 보죠. 2분 다 보수라고 우리 분석은 되는데, 대통령 권한 대행은 권리 사고라는 비상 상황에서 직무 공백, 국가적 기능 상태 방지를 위해서 대통령의 권한을 대신해서 직무를 수행하는 자이다. 그렇기 때문에 권한 대행자의 지위는 대통령에 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거 왜냐하면 의결 정족수 때문에. 의결 정족수 때문에. 따라서 대통령 권한 대행자에 대한 탄핵 소추의 요건은 대통령의 경우와 동일하게 보는 것이 타당하다. 왜냐하면 이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은 2분의 1, 150석 이상으로만 탄핵 소추가 됐잖아요. 근데 대통령하고 하려면 3분의 2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200석 이상 의결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정형식 재판관님하고 조한창 재판관님은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65조 2항 단서에 따른 탄핵소추 의결 정족수 국회 재적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적용함이 타당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국회에서의 탄핵소추는 여기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다. 그래서 각하 의견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사실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할 수는 없는 부분인데, 뒤에 이제 5인의 기각 의견에 대해서 알려드릴 텐데, 미리 말씀드리면, 사실 대통령이 탄핵소추가 되어가지고 국무총리가 대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국무총리가 대통령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국무총리의 지위가 변하는 게 아니고, 국무총리의 지위는 그대로 되는데, 대신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것 뿐이잖아요. 그래서 그 지위에 맞는 탄핵소추 절차가 적용되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저는. 하지만 이 두 분의 재판관님들은 그렇게 안 판단하신 거죠. 이유는 나오는데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라는 것은 권리 사고 시에 국가적 비상사태에서 도입되는 체제이기 때문에 국가적 혼란 방생의 방지 등을 위하여 탄핵제도의 남용을 방지할 필요성이 더욱 크다. 네. 탄핵을 남용하면 안 된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등등등등등등 해서 따라서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는 대통령만큼이나 신중하게 행사되도록 해석하여야 한다. 요게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제가 왜 이 인사이트를 드리냐면 앞으로 나올 이제 다른 재판관님들의 이제 의견이 맞다 틀리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재판관님들이 어떤 관점으로 보는가를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요게 맞다 틀리다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아무런 중요하지가 않아요. 이 재판관님들의 의견이 맞다 틀리다는 중요하지 않아요. 대신 이 재판관님이 판단을 하실 때 어떤 관점으로 보나 이걸 보시라는 거예요. 여기서 탄핵제도의 남용을 방지할 필요성이 크다. 그래서 국무총리에 대한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도 대통령만큼이나 신중하게 행사하도록 해석해야 된다. 그러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더욱더 신중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하시겠죠? 재판관님들은. 그래서 이게 포인트라는 겁니다. 포인트. 네. 일단 국무총리를 국민의 직접 선출한 대통령이 그리고 또 다른 국민의 대표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임명하기 때문에 그 민주적 정당성의 비중이나 헌법상 지위의 중요성이 크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이 사람에 대한 탄핵소추는 대통령만큼이나 신중하게 행사되도록 해야 된다. 이게 사실 결론입니다. 그래서 부적법하다. 이렇게 각하 나온 겁니다. 네. 그러면 국무총리 아니라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하려면 이보다 더 신중해야 되겠다. 절차적인 정당성을 더 많이 확보해야 되겠다고 이분들은 판단을 하시겠죠. 그죠? 그렇죠. 그래서 절차의 엄격성을 이제 많이 보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요 두 분의 재판관님들은 이번 선고에서 절차의 엄격성에 대해서 더 엄격하게 판단하시는 견해를 보였다. 다른 재판관님들보다. 그래서 절차가 제대로 지켜졌냐? 이런 기준이 곧 있을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 사건에서 그대로 유지가 되겠죠. 보시는 관점이 변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소추보다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소추가 더 엄격해야 되고 이거보다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가 더 엄격해야 된다라고 보시는 입장입니다. 요 두 분이. 그렇다면 이 두 분의 재판관님들의 의견에 따르면 그 파면 결정을 정당화시키는 중대성 척도라든가 그 절차에 있어서도 더욱 엄격하게 기준을 보겠다라는 것이 예상이 되시죠.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사건에서 윤 대통령 측에서 주장하던 사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란죄를 원래는 탄핵 소추 사유에 있었는데 이거를 철회한 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 이 두 분의 재판관들은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 절차에 있어서 엄격성에 대한 의견을 비추고 있으니까 윤통 측이 주장하던 내란죄를 탄핵소추 사유에서 철회한 것을 두고 탄핵소추 절차의 엄격성에 대해서 판단하실 가능성이 있고 서로 탄핵소추 절차 자체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시더라도 파면에 이를 만큼 중대했냐 하는 판단에서는 조금 더 엄격하게 보실 가능성이 높다. 이 말입니다. 뭐 여기서 계엄령이 잘못됐고 위헌 위법한데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어요. 계엄령은 위헌 위법한 게 맞습니다. 위헌 위법한 게 맞는데 그럼 끝난 거지. 중대성을 왜 또 따져? 이렇게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은 여기 나오는 제 영상 이제 제가 한 몇 개월 전에 이제 윤 대통령에 대해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 심판이 어떻게 2단계 구조로 판단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다뤘어요. 그거 보고 오세요. 그러면 왜 중대성을 내가 이렇게 얘기하냐? 이렇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옛말에 먼 미래의 일은 예측하더라도 가까운 미래의 일은 예측하지 마라 이런 말이 있어요. 왜냐하면 가까운 미래 예측은 맞다 틀리다가 그대로 드러나 버리잖아요. 근데 이번 이제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선고가 윤통 탄핵 사건의 전초전인 게 너무 명백하다는 관점에서 적어도 이 두 분의 재판관님은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선고 사건에서 견해가 윤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도 그대로 유지되겠다라고 보시면 이 두 분의 재판관님들은 각하 또는 기각 의견이 되겠다 하는 점은 이제 누구라도 국민 누구라면 예상이 가능하시겠죠. 이렇게 슬쩍 제 개인적인 예상을 국민적인 예상으로 둔갑시키고 넘어갑니다. 그럼 이 두 분을 제외하고는 탄핵 소추가 적법했다고 보신 건데 이유는 이렇습니다. 왜? 3분의 2가 아니고 결국에 3분의 2가 아니고 2분의 1이 맞아.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그죠? 네. 왜 2분의 1이야? 제가 말했던 거하고 똑같습니다. 구분되는 지위에 있다. 대통령 권한대로 대행자로서 국무총리는 대통령과는 확연히 구분되는 지위에 있다. 왜냐하면 권한대행이 됐지만 국무총리가 대통령이 되는 거 아니잖아. 국무총리는 그대로 국무총리고 대신 하는 일이 대통령 권한대행이잖아. 그러니까 국무총리에 맞는 절차를 지켜야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권한대행 또는 권한대행자라는 공직이나 지위가 새로이 창설되는 것이 아니다. 그대로 국무총리로 있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에 의한 의결정수 적용해야 된다. 과반이 되면 된다. 찬성 의결됐으므로 적법하다. 이렇게 나머지 6분의 재판관님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겁니다. 저도 이 의견하고 같은 의견입니다. 적법유권에 관해서요. 두 분의 재판관님 제외하고 나머지 6분은 의결 종료수가 3분의 2가 아니라 그냥 2분의 1이라고 봅니다. 네, 요거 저도 동의합니다. 네, 요 두 분의 재판관님이 이제 판단이 틀렸다고 제가 보는 건 아니고 그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다음 인용 의견으로 넘어갑니다. 재판관 정계선 재판관님의 인용 의견이십니다. 정치적 성향이 진보라고 추측되어지는 이제 재판관님이시고요. 한번 읽어보죠. 나는 재판관님은 말합니다. 나는 특별검사 임명 법률안에 대한 제2요건 행사, 비상계엄 선포 및 내란죄 행위, 공동국정운영과 관련해서 피청구인의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을 인정할 수 없지만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에 관련하여 피청구인의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이 인정된다는 다른 재판관의 기각 의견에 동의한다. 나머지 4분의 기각 의견이 이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위반 위법이 없다. 그런데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는 잘못한 거야. 이런 의견이십니다. 그래서 나는 거기는 동의한다. 하지만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의뢰와 관련해서는 법률 위반이 인정된다고 본다. 그리고 여기 인정된 거하고 재판관 여기 부작위하고 요거 2개를 중대하다고 생각해서 파면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겁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분의 의견이 옳다 그러다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분의 의견이 이렇다라고 아시면 됩니다.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지연하면 최대한 공정하고 효율적인 수사를 보장하기 위한 특검법의 제정 이유를 몰각시킬 우려가 있고 그리고 특별검사 후보 추천위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조항의 위헌성 여부에 관하여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내려지기도 전에 그 위헌성을 미리 예단해서 특검법에 명시된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그 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말이 뭐예요? 특검법에 네가 이런 의무가 있는데 그거를 네가 안 하고 야 이거 위헌일지도 몰라.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판단해 주기도 전에 이거 위헌성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서 명시된 법적 의무를 이행 안 하면 그거 자체로서 법률 위반이야.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즉 법률의 위헌성 여부에 관해서 헌재 판단이 내려지기도 전에 그 위헌성을 예단해서 특검법에 명시된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법률에 써놨으면 해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특검법은 3조 1항은 물론 헌법이랑 국가공무원법도 위반한 행위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파면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면 중대성이 있어야 된다 했잖아요. 요 위헌 위반한 행위를 했더라도 국가 공무원이 그래도 파면에 이를 정도 탄핵을 하려면 탄핵 소추로 인해서 파면을 하려면 중대성이 있어야 되는데 왜 중대성이 있어야 되는 조금 이따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그럼 중대성이 있는가에 관해서 요 재판관님은 어떻게 하냐면 피청구인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로서 직무정지라는 상황에서 불필요한 논란을 최소화하고 국가적 혼란을 신속하게 수습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의무가 있는 사람인데도 오히려 위와 같은 헌법과 법률 위반 행위로 인하여 논란을 증폭시키고 혼란을 가중시켰으며 헌법재판소가 담당하는 정상적인 역할과 기능마저 제대로 작동할 수 없게 만드는 헌법적 위기 상황을 초래했다.
그래서 중대하다. 그래서 파면해야 된다. 네. 국가의 신임을 박탈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피청구인의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할 것이므로 파면하는 게 더 이득이다. 압도할 정도로 크다라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결국 뭐예요? 정계선 재판관님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법에 명시된 의무가 있다. 근데 그걸 안 하는 것 자체는 위헌 판단은 헌재가 하니까 합헌위헌을 예단해서 의무를 저버리는 행위 자체는 위헌위법이다. 정당한 사유가 되지 못한다. 그리고 혼란을 증폭시키고 헌법적 위기상황을 초래했으니까 중대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중대한 위반 행위가 맞다. 이런 의견이십니다. 이런 정계선 재판관님의 의견에 따르면 일단 법에 명시된 의무 혹은 부작의 의무를 어기면 일단 법 위반한 거다. 이런 견해이신 거죠. 그것이 일견 의무가 있는 사람이 보기에는 이거 위법 아니야? 위헌 아니야? 이런 생각 들 수는 있는데 그거 하지 마. 그거는 헌법재판소가 해줄 일이지. 네가 할 게 아니야. 네가 나서서 위헌이니까 내가 법에 정해진 의무 안 해. 이런 거 좀 아니지 않냐? 이런 판단이십니다. 이걸 그대로 윤 대통령의 계엄 행위에 대입해 보면 국회 권한에 대해서는 계엄령 선포해서 건들 수 없잖아요. 그걸 대통령이 정치적인 위험 상태인 걸 알고 그 핑계로 국회 권한을 건드리려고 계엄 선포를 했으니까 일단 요건에 안 맞는 계엄령이네? 그럼 위헌 위법하고 맞고 이렇게 판단하실 거고 또한 중대성 판단에 있어서도 권한 대행하는 이제 국무총리에 대한 사건에서도 헌법적 위기사항을 초래한 것이 중대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보다 더 큰 책임이 있는 대통령의 경우에 헌법적 위기사항을 초래했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 파면할 정도로 중대성이 있다라고 판단하실 가능성이 크겠죠. 그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제가 단기적인 이런 예상하면 안 된다 했잖아요. 판단하실 가능성이 큽니다. 왜? 지금까지 한덕수 총리에 대한 사건에서 밝혀온 의견이 보면 그렇다. 그래서 정계선 재판관님의 경우에는 윤통 탄핵 사건에서 이와 같은 기준으로 인용 의견을 유지하실 가능성이 높다. 이런 겁니다. 다음엔 5인의 기각 의견에 대해서 봅니다. 이건 좀 긴데요. 사실 기각 의견도 4대1로 갈렸어요. 먼저 4인의 의견을 봅니다. 문영배 재판관님, 이미선 재판관님, 김형두 재판관님, 정정미 재판관님의 의견이십니다. 앞에 두 분은 진보로 우리가 생각이 되어지고 이 뒤에 김영두 재판관님, 정정미 재판관님은 중도라고 저희가 추측이 되어지죠. 특별검사 임명 법률안에 대한 제2요구권 행사 관련 거부권했다는 거잖아요. 그죠? 제2요구권 행사에 대한 폭넓은 판단 재량이 있다. 그리고 국무총리 및 국무회의 헌법상 지위 성격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이 대통령에게 제2요구권 행사를 적극적으로 종용 또는 권고해서 대통령으로 하여금 제2요구권을 행사하였다고 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청구인이 국무회의를 주재하여 법률안에 대한 제2요구권을 의결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고유권 아닌 제2요구권 행사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쳤다거나 이를 조장 방치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당연하죠. 대통령이 알아서 하는 거지. 이거를 어떤 적극적인 이제 영향을 미친 거 없는데 적극적인 영향을 미친 게 없다면 예책임은 아니지 않냐 이런 말인데 이건 당연하신 거고. 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에게 법률안 제2요구권 행사를 적극적으로 종용하거나 권고하거나 헌법적 한계, 법률안 이해충돌 위반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무회의를 열어서 제2요구권 남용 행위를 조장 방치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 또는 객관적 자료를 찾을 수 없다. 소추위원 측에는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국회 소추위원 측에는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이런 증거나 객관적 자료를 찾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헌법 위반 아니다 이렇게 하시고 계엄 선포 및 내란 행위 관련해서는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한 등의 적극적인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 또는 객관적인 자료를 찾을 수 없다. 해제 요구 결의를 한 이후에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지 않았다는 등의 소추 관련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 객관적 자료를 찾을 수 없다. 여기 보면 앞에 네 가지 사유에 대해서 전부 이렇게 증거나 객관적 자료가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사실 요거를 제 개인적인 판단이 있긴 하지만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네. 공동국정 관련해서 요것도 사실 이제 한동훈 대표하고 같이 이제 하겠다 이렇게 한 건데 요거는 대통령제 정부 형태를 몰각하려는 의도까지 있었을 수는 없다. 수습 방안의 중에 하나고 실제로 안 했잖냐 이렇게 얘기하셔서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에 관해서 사실 이제 피청구인이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서 의뢰하지 않은 실질적인 기간은 10일 정도에 불과하다.
그리고 권한쟁의 심판이 헌재에 있어가지고 그 적절성 및 영향을 검토할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었겠다. 있었겠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면서 객관적 자료도 뒷받침할 증거나 객관적 사실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 요거는 이미 이제 권한쟁의 심판에서 부작위 요거 불법이라고 얘기했죠. 그렇기 때문에 헌법상 자기 의무가 있는데 자기 의무를 부담하는데 그거 안 했잖니. 미리 또 거부 의사를 미리 또 전국적으로 표시함으로써 통지를 받기도 전에 국회가 이제 통지를 해줘야지 제가 임명하잖아요. 국회가 야 3명 선출했어 임명해 이렇게 통지하기도 전에 야 여야 합의를 전제로 나는 하겠다라고 이미 말에 발표해버렸잖아.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자기 의무 위반한 거야. 그러니까 위반한 거 맞아. 이렇게 판단하신 겁니다. 그런데 왜 기각입니까? 파면할 것인지 여부. 제가 이제 다른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위헌 위법 사유가 있다 해서 바로 파면되는 거 아니라 그랬죠. 네, 중대성이 있어야 된다. 임명 거부한 것이 헌법 위반했다 하더라도 임명 거부가 탄핵 심판을 진행하는 헌법재판소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목적이나 의사에 기인하였다고까지 인정할 증거나 객관적인 자료는 발견되지 않는다. 이걸 잘 보셔야 돼요. 또한 당시 헌법재판관 임명을 둘러싼 정치적 갈등이 지속되던 와중이고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로 피청구인의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서의 역할과 범위 등에 와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었다라는 점을 고려해보면 피청구인의 헌법 및 법률 위반이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부여된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요거 기각하실 때 쓰는 전형적인 문구예요. 그래서 만약에 요 문구를 왜 제가 계속 보시냐고 하면 만약에 기각 의견이 나온다. 윤 대통령 사건에서 기각 의견이 나온다. 그러면 요 문구 그대로 쓸 겁니다. 네. 그래서 미리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파면 결정을 정당화해야 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라고 해서 기각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 재판관 임명 거부 행위는 위헌 위법한 행위가 맞잖아요. 맞죠, 그죠? 추단되는 목적 의사를 보았어. 그래서 헌정 파괴까지 하려는 건 아닌 것 같아. 의도를 보니까 이 사람의 행위를 하게 됐는데 이런 의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 그리고 당시 상황을 보니까 요거는 국민적인 신임을 배반하는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이걸 왜 이렇게 하시냐 그러면 사실 중대성을 왜 이렇게 얘기하냐 그러면 제도적 맹점 때문이에요. 제도적 맹점. 우리가 일반적인 공무원 징계를 보시면 국가공무원법은 이렇게 돼 있어요. 견책, 감봉, 정직, 강등, 해임, 파면이잖아요. 근데 탄핵 사건은 어때요? 파면 아니면 기각이에요. 중간이 없어, 중간이. 중간이 없어요. 공무원이 뭔가 비리를 하거나 위헌 위법한 행위를 하면 견책부터 감봉, 정직, 강등, 해임, 파면 이렇게 계속 단계별로 자기가 잘못한 범위에 따라서 징계를 받잖아요. 이런 원칙을 선출직 공무원 그리고 탄핵을 받는 공무원에도 그대로 적용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대성을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요번에 한 총리의 임명 거부 행위는 위헌 위법한 건 맞는데 요거까지는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나머지 그러면 요 정도는 되는데 이 정도는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판단이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제도를 잘 구성해가지고 선출직 공무원들한테도 감봉을 하거나 정직을 하거나 강등을 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럼 당연히 정직하거나 했었을 거예요. 한 총리에 대해서. 근데 그게 아니니까 하면은 안 돼. 이렇게 판단하신 겁니다. 좀 제도적인 맹점 때문이다. 네. 그러면 요 네 분의 재판관님은 어떤 거예요? 위반 행위가 있는데, 그죠? 헌법하고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는데 그 목적하고 의사를 조금 보겠다. 그리고 당시 상황적인 요건도 조금 봐서 이 사람이 중대성이 있는지를 판단하겠다는 입장이신 거죠. 그러면 중대성에 대한 판단 척도에 있어서 정계선 재판관님보다는 약간 엄격하다라는 게 드러나죠. 그래서 요 네 분, 그리고 앞으로 나올 김복형 재판관님 5분이 움직일 가능성이 있는 분들입니다. 네. 그래서 윤통 사건으로 또 와보면 일단 증거나 자료들에 대한 판단은 다 다르지만 과연 윤통이 계엄령을 선포하면서 국회를 무력화시키려는 목적이나 의사가 있었냐 하는 게 먼저 판단될 것이고 이걸 당시 상황적인 요인 그러니까 여야의 극한 대치라든가 여측에서는 연일 거부권 행사하고 야측에서는 연일 탄핵 소추하고 이런 상황적인 요인을 더해보면 과연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예측은 되지는 않지만 그런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다.
따라서 이번 한 총리 선고를 보시면 이해가 안 된다는 분도 있는데 기각의견 네 분의 재판관이 이야기한 것은 한 총리가 잘못이 없는 건 아니다. 하지만 한 총리의 위헌 위법 행위는 맞는데 그 징계가 파면을 주면 징계랑 사유랑 안 맞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정도 위헌 위법 행위면 감봉이나 정직 정도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파면에 이를 정도 위헌 위법 행위는 아니라는 것이죠. 나머지 한 분이 남았습니다. 김복형 재판관님의 기각 의견이십니다. 김복형 재판관님은 중도 보수라고 추정되어집니다. 일단 김복형 재판관님의 경우는 이래요. 나는 여기에서 법률 위반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재판관, 다른 재판관들의 기각 의견에 동의를 한다. 앞에 4개 사유에 기각 의견에 동의를 한다. 하지만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와 관련해서도 아래와 같은 이유로 헌법 법률 위반을 인정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5개 모두, 소추 사유 5개 모두 위헌 위법한 행위가 아니다. 라고 의견을 내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김복형 재판관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법률 문헌을 정확하게 보시는 스타일입니다.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헌법에 임명한다라고 돼 있지 즉시 임명한다라고 안 써져 있다는 겁니다. 자기 의무가 있더라도 헌법 법문헌에 즉시 임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임명 권한 행사 기간은 상당한 기간 내에 해석하는 거라고 봐야지 즉시라고 해석할 근거가 없다. 왜냐하면 법문헌에 없기 때문에. 요거는 사실 이제 요 김복형 재판관님의 해석에 대해서 마음에 안 드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텐데 저번에 이제 제가 윤 대통령 구속 취소 영상에서도 말했잖아요. 법관은 원래 법 창조를 하시면 안 되고 법에 따라서 판단하셔야 되기 때문에 법문헌에 정확한 해석을 하려고 노력하시는 분이 이제 김복형 재판관님이다. 이렇게 인식을 하시면 돼요. 물론 이제 김복형 재판관님의 견해에 대해서 동의하거나 부동의할 수는 있지만 법문헌에 가장 충실하신 분이다. 법문헌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피청구인의 구체적 자기 의무는 피청구인이 국회로부터 재판관 선출 통지를 받은 이후에 비로소 발생되는데 피청구인은 통지 후에 임명하지 않겠다고 거부 의사를 밝힌 적이 없다. 이 말이 뭔 말이냐면 아까 다른 기각 의견 같은 경우에는 야 통지 오기도 전에 이미 내가 안 할 거야. 여야 합의 없으면 내가 임명 안 할 건데 이렇게 말을 했으니까 통지가 오기 전에 이미 밝혔으니까 이거는 법률 위반한 거야. 이렇게 판단하시잖아요. 근데 김복형 재판관님 같은 경우에 반대로 통지가 오기 전에 말했지 통지 후에는 이런 말 한 적 없잖냐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통지 후에 거부 의사를 밝힌 점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이 국회 선출 3인을 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겠다는 거부 의사를 미리 종국적으로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 겁니다. 나아가서 2024년 12월 26일 14시 56분경에 국회에서 3인의 헌법재판 선출안이 가결된 이후에 대통령을 수신자로 해서 통지한 다음 날인 2024년 12월 27일 날에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좀 구체적인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헌법재판관 선출안이 12월 26일 날에 됐는데 그럼 통지한 다음 날에 12월 27일 날에 탄핵소추안 가결돼 버렸다. 그럼 이 사람한테 시간이 있었겠냐? 이렇게 판단하시는 겁니다. 네. 그래서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하지만 기각을 하겠다. 네. 왜냐하면 이제 중대성 판단에 들어갈 필요가 없겠죠. 김복형 재판관님 같은 경우에는 네 가지 그냥 네 분의 기각 의견에서 말하는 네 가지 사유에다가 네 분의 기각 의견과 다르게 나는 한 가지 사유 자체도 위헌 위법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위헌 위법 사유가 아예 없다. 한덕수 총리한테는. 그렇기 때문에 중대성 판단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중대성 판단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보면 각하 의견 두 분이랑 김복형 재판관님이 공통되고 나머지 분들은 중대성 판단을 하신 거죠. 솔직히 저는 개인적으로는 김복형 재판관님 의견에 동조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법문헌에 충실한 해석을 하거든요. 그리고 구체적인 사정을 보고 하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재판관이었다면 김복형 재판관님 같은 의견을 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종합해 봅니다. 일단 언론에서는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국민 분열을 고려해서 만장일치 의견을 갈 것이다. 만장일치 의견을 이제 모으기 위해서 숙고에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많이 했는데 이번에 한덕수 총리 탄핵 사건 결과를 보면 안 그렇죠. 그죠? 언론에서 예상한 만장일치 의견은 더 이상 나오기 어렵겠다.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예상입니다. 이번 한덕수 총리 탄핵 사건은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의 전초전 같은 것이었습니다. 비록 한덕수 총리 탄핵 사건에서 계엄령 선포 행위의 위헌 위법성에 대한 판단이 없었어요.
따라서 예측이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이번 한 총리 탄핵 사건 선고에서 의견이 윤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 의견으로 그대로 이어지리라는 생각이 들긴 듭니다. 왜냐하면 개인적인 견해라는 것이 잘 바뀌지도 않을 뿐더러 정치적인 성향이 제가 말했잖아요. 정치적인 성향이라는 것이 헌법재판에서 무시하지 못하고 그것이 양심을 형성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각하 의견 두 분 내신 헌법재판관님들은 각하 의견을 내시거나 혹은 기각 의견을 내실 가능성이 조금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기각 의견 내시기는 조금 힘들 수 있어요. 중대성을 판단하셔야 되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계엄령에 대해서 위헌 위법이 하지 않다라고 판단하실 것까지는 힘들 것 같고 대신 이게 과연 파면이 이를 것이냐 정직 강등 뭐 감봉 정도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실 수 있는데 그거는 조금 힘드실 가능성이 좀 있다. 이번에 한덕수 총리 사건에서 인용 의견을 내신 재판관님께서는 그대로 인용 의견 내실 거예요. 정치적 성향이 아니라 그분이 중대성 판단에 있어서 조금 다른 재판관님들보다는 기준이 좀 낮다라는 거 우리가 아까 봤죠. 왜냐하면 법률적인 명시적 의무가 있으면 그냥 해야 되는 것이지. 이걸 네가 나중에 위헌 판단 나올 걸 예상해서 위법이니까 내가 안 할 거야. 이거 자체는 안 돼. 그냥 이거고. 대신 중대성에 있어서는 정치적 혼란을 이렇게 했는데 그냥 중대성 있는 거 아니요? 이래서 인용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윤통 사건에서도 그대로 그 의견이 가실 것 같다. 문제는 이 기각 5분입니다. 어떻게 될까요? 예상하기가 불가능해요. 예상하기가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우리 이제 인용이 되려면 6분의 의견이 필요하시잖아요. 그죠? 한 분은 인용하실 것 같은데 두 분은 이제 각하 혹은 기각으로 가실 거 거의 이제 예상되기 때문에 여기서 5명이 다 이쪽으로 이제 이동을 하셔야 되는 건데, 그렇게 될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